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죠. 직장 상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김진혁 변호사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직장 상해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죠?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꼭 주셔야 될 방송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사업하시는 직원을 분들.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좀 보시고 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물론 아무도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당연하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네. 그런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이 직장 상해법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네네. 다 빼고 네.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보험을 드시면 돼요. 보험 안 드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직장상의 보험이 좀 비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이제 업종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네.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뭐 공사를 한다든가.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비싸서 안 드실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고 버젯을 짤 때 이 직장상의 보험료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 네. 반드시 보험을 드셔야 되고 네. 만약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다치게 되면 네. 이제 미국 병원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뭐 하룻밤 자고 나오면 몇만 불인 세상이어서 네. 보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이 많아야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두 명 있을 경우에는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물론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자유인데 한두 네네. 명인 경우에는 네.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럼 소규모 업체도 들어야 되는군요. 3명이면 굉장히 작은 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수하실 수 있냐면 네. 3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 생각에 이제 본인의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나 회계사 만나서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아포레이션이라든가 뭐 LLC 같은 네. 거를 설립을 해서 뭐 식당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네. 본인도 직원에 포함이 돼요. 그럼 본인까지 헤아려서 3명 이상이면 꼭 그렇죠.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물론 본인은 나중에 보험에서 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쳐도 클레임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들어야 된다. 보험을 드는 거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액수도 부상 정도에 따라 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원이 2명밖에 없어도 보험을 드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부부가 일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벌써 2명 됐잖아요. 네, 2명 됐죠. 그럼 1명만 더 하면은 3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라는 의미도요. 네. 풀타임이 아니어도 직원이에요. 파트타임도 직원이에요? 파트타임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뭐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냥 하루만 누굴 고용할 때는 사실 안 쳐요. 직원 수로. 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뭐 20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매주 고용한다면 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해당되는 사업체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직원을 필요하신 분들은 네. 아마 보험을 드셔야 될 확률이 높고 해서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네.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직원 입장에서 상해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하다 다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1년이에요. 다치고 나서 그 1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레임을 한다기보다 네. 법원에 어떤 서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레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뭐 보험회사에 뭐 이렇게 돈 달라 이런 걸 네네네. 클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법원에 서류가 그 고소장 같은 게 접수가 되어야 공소시효를 안 놓치게 되고요. 네. 만약에 1년 동안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다가 네. 1년이 지나서 이게 좀 심각하다 해서 네. 이제 어떤 클레임을 하면 그때 가서 보험회사에서 한 푼도 안 주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케이스 우리가 왜 주겠느냐 해서 한 푼도 안 주고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공소시효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공소시효가 뭐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사실 네. 형사에도 있고 민사에도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 뭔가 책임을 물 때는 네. 특정한 기간 내에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네. 50년 동안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50년 후에 50년 전 일을 이야기하면은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법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된 케이스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게 공소시효고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 문제가 돼가지고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살인 사건도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지금은 맞아요. 없지만. 그래서
막 살인범이 잘 도망다니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었는데 어쨌건요 민사에서도 공소시효가 있고 당연히 직장상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공소시효가 2년짜리가 많아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사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교통사고 난 분들은 사고 나고 나서 2년 안에 합의를 보면 다행인데 네네. 2년 안에 합의를 안 보면 네. 사고 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야 돼요. 오. 근데 그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치면 2년 안에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교통사고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만 하면 되지만 직장상에는 공소시효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공소시효 얘기를 듣다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뜸을 들이다가 놓쳐버리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 이 직장상해 케이스를 하다 보면 한국 분들은 네.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또 사장하고의 그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다쳐서 이제 보험회사에 클레임했더니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왜 날 고소하느냐. 받아들이는 분들도 좀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라는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막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으세요. 참다가 1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좀 안타깝냐면 다쳐서 예를 들어 허리 같은 경우가 네. 허리 부상 같은 경우에는 또 참으면 또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악화돼가지고 처음엔 뭐 침 맞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안 나서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수술이 필요하다. 아하. 그런데 1년이 벌써 지나갔으면 네. 아무런 책임을 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보험이 있었어도 보험회사에서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1년 안에 모든 걸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공소시효만큼 중요한 게요. 네. 다치시는 분들은 다치고 나서 30일 내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그것도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회사한테 괜히 얘기해서 그런 분 많으세요. 마음은 이해하죠. 네.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건 참으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병원비라는 게 너무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보통 30일 내에 회사에 통보하고 가능하시면 문서로 이메일 같은 걸로 그래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걸로 통보해서 내가 어디 다쳤다 이런 말씀 해주셔야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30일 내에 다치고 나서 통보 안 하면 그것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꼭 통지를 하는데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보통 다 전화로 저 사장님 저 다쳤어요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메일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하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직장상해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더 아시는 분들 경우에도 서빙하다가 다치셨단 말이에요. 네. 손발은 괜찮은데 뭐 얼굴을 다쳤다 이럴 경우에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자, 내가 다쳤는데 과연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느냐? 네. 이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네.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네.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요.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 당연히 하시면 안 돼요. 애매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몸이 더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또 일이라는 것도 네. 부상에 따라 해도 괜찮은 일이 있고요. 뭐 좀 네. 편한 일이라면. 근데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네. 특히 서빙 하시는 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서빙 하시는 분은 오래 서 있고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허리 부상 같은 것도 서빙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일하시기가. 그래서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치고 나셔서 누가 봐도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법에서 보기에 좋은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네. 법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아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라도 뭐 일단은 의사 조언을 받지만 그래도 본인이 아프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 그냥 쉬시는 게.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건 좋은데 2시간마다 쉬어라. 아니면 4시간 이상 서 있는 건 안 된다. 뭐 무거운 거를 뭐 10파운드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조언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주실 것이고 네. 그 조언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험을 들었다 하면은 이 보험 증서라는 걸 어디다 붙여놔야 되나요? 아니면 혈압이나 등그 이래야 돼?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둘 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네. 보험회사에서 잔뜩 서류가 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서류가 그냥 서랍으로 들어갈 수. 근데 직장상의 보험만큼은 네. 반드시 붙여놔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보통 2장인데요. 네. 한 장은 직원의 권리에 대해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직원의 권리에 대해서 그걸 붙여놓으셔야 되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서류가 한 장이 있는 게요. 네. 보험회사에서 리스트를 주는데 그 리스트에 6명의 의사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붙여놔야 돼요.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사장님 방 말고 휴게실이나 저희 회사 냉장고에 붙어 있는데요. 네. 냉장고 누구나 사용하니까요. 네.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 리스트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리스트를 붙여놓은 경우에 직원이 다쳤을 때 그 6명 중에 한 명한테 먼저 가야 돼요. 자,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 상관은 없어요. 갑자기 정말 큰 사고 나서 당장 뭐 응급실 가야 되는데 그땐 당연히 아무 응급실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네. 뭔가 좀 닥터를 만나봐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닥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주치의. 다니던 뭐 예. 주치의라든가 있는데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6명 중에 한 명한테 가야 돼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뭐 다른 스페셜리스트나 다른 닥터한테 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처음은 그 6명 중에 한 명이 가야 됩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리스트를 붙여놓지 않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야 그렇죠. 되는지. 예.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아무 의사나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내가 누굴 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설명이 있었나? 그런 게 미리 있었으면 그 지시를 따르셔야 되는 것이고 어허. 뭐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예. 그럼 그냥 뭐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직원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딱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이 디렉션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또 해줘야겠네요.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회사 매뉴얼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직장상 얘기가 잠깐 예. 나왔는데 그 매뉴얼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으면 좋죠. 아. 다치면은 뭐 어떻게 해라. 뭐 리스트를 붙여놓을 테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 가라. 또 반드시 바로 뭐 문자 해라, 이메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매뉴얼에 잘 써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닥터를 그럼 어디 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이라는 게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쳤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지목한 닥터들은 일을 웬만하면 해라는 식으로 의견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보험회사 쪽의 편이네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일단 보험회사가 지목한 닥터니 금전적인 어떤 그렇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닥터들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똑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상 보험회사가 지목한 닥터에 가면 일을 더 해라라는 그런 조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손님이 되었잖아요. 보험회사 지시를 잘 따라서 리스트를 붙여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닥터 가라고 원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보험회사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리스트를 붙여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몸이 아파요. 계속 아픈데 의사는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뭐 이렇게 몇 번 받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서 있는 아픈데. 일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의사를 바꾸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아,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예.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동의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굉장히 그 신청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몸의 통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닥터와 환자가 의견이 다를 때는 네. 법원까지 간다면 법원에서는 그럼 일단은 환자 말 듣자라고 해서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의사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일단 시작은 정해진 병원에 가시고 의견이 다를 때 이제 의사를 바꿔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다치는 경우에 본인 실수를 다칠 수도 있고 의견이 뚝 떨어져서 맞아요.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누가 다쳤어요. 네. 근데 이제 다쳤으니까 신청하고 싶은데 네. 막 주변에서 당신 잘못으로 다쳤는데 뭘 신청하느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잘못했냐, 뭐 회사가 잘못했냐, 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네. 일하는 과정에서 다쳤으면 네. 누구의 과실을 따지지도 않아요. 법원에서 따지는 건 다 한 가지예요. 일하다 다쳤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다 다쳤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다 다쳤다면은 내 잘못으로 다쳤던 아니면 회사의 잘못으로 다쳤던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일하다 다친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어디 잠깐 휴식 시간에 어디 놀러 갔다 다친 건지 그런 건 따질 수가 있겠지만 일하다 다친 거라면은
내가 잘못을 했던, 회사가 잘못을 했던, 아무도 잘못을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하다 다쳤으면은 직장상의 클레임이 되기 때문에요. 손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다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출장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네. 단지 출퇴근은 안 돼요. 아, 출퇴근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은 일의 연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아. 예,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출근길에 교통사고 났다고 예. 그런 거는 직장상해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근데 출장이라든가 뭐 회사에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과정에 다쳤다. 업무 과정으로 네? 나갈 경우에는 그건 직장 상해가 된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네. 뭐 시큐리티 가드 그런 식으로 근무 시간이 있고 비번인 시간이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직종인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비번인 시간에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쪽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상해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상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다쳤을 때 우리 회사가 책임을 주냐가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라면은 우리 회사라는 건 결국 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뭐 카운티라든가 뭐 스테이시라든가 내가 고용한 경찰이 당연히 경찰 근무 시간에 다쳤다면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냥 사적으로 어떤 사건에 인벌브가 돼서 또 경찰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테니까 도와주시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 다쳤을 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판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찾아본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친 순간에 일하다 다친 거라면 경찰이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건 다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인플로이어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직장인 정부가 이제 일을 시키는 그 시간에 다쳤다면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시간이었다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찰은 정의감에서 일을 했는 도와줬는데 책임을 물 수 없느냐? 제 3자한테 물 수는 있겠죠. 범인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 3자의 잘못 때문에 경찰이 인벌브가 됐으면 그 제 3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겠죠. 단지 오늘 방송은 내 고용주 나를 고용한 정부가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책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예. 교통사고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이 상해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해보신 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내가 교통사고 다쳤을 때는 뭐 얼마를 받고 뭐 어떻게 받고 했는데 직장상해법과 교통사고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00불 버는 그럼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일을 뭐 한 달 동안 못한다. 그럼 10,000불을 달라고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상해는 직장상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받던 급여의 3분의 2만 받을 수 일주일에 1,000불을 버는 사람이었다. 3분의 2니까 한 667불 정도 되겠죠. 네. 그걸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한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던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2021년 현재에는 한도액이 675불이에요. 당연히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예, 법이 그래요.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고 보고요. 내가 다친 경우가 제 3자의 과실 때문에 다쳤으면은 그 과실한 사람한테 추가적인 어떤 클레임 할 수 있을 거예요. 급여를 못 본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고용주가 줄 때는 받던 돈의 3분의 2 아니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675불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간은 상관없나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다쳤는데 6개월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럼 6개월 동안 받는 건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게 400 몇십 주. 그게 막 무제한으로 막 영원히 받는 건 아니고 물론 이거는 누가 봐도 몇 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다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라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쉴 수 있는 기간도 제한돼 있다. 정해져 있다. 예, 아마 5년 정도 될 거예요. 400 몇십 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상에 이 변호사님을 통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다치자마자 바로 어떤 병원도 안내가 잘 되고 의사 선생님도 공정하게 잘 도와주시고 또 분명히 아프면 또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못 받는 급여에 대해서 다 준다. 그럼 사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좀 전에 말한 내용들이 한 가지라도 안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급여를 안 준다거나 어떤 의사의 소견이 좀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에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하면 좋고요. 처음엔 잘 해주다가 몇 달 쉬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주 이렇게 뭐 675불씩 주다가 이걸 5년 동안 계속 주자니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좀 다친 건 알겠는데 합의 볼 수 없겠느냐 했을 때 합의 보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합의 보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뭐 만족하신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건데 처음 단계에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면은 변호사 굳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변호사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선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상해법은요 법적으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게 25%예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 혹은 그 이상 이제 변호사 선임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익숙해가지고 직장상에도 이제 3분의 1을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상에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측에서 우리 선임료는 25% 더 많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아마 다른 예, 좀 더 예, 그렇게 하지 않는 변호사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1099이라고 그러나요? W2와 1099을 받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상해법이? 제가 그럼 다음 방송에서 네. 그런 1099이라든가 W2 그 차이점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근데 직장상에서는 우리가 그 1099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independent 뭐 contractor 이렇게 네.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 내가 W2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컨트랙터 입장이라면은 직장상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W2를 받지 않고 다른 또 1099에서 서를 받으면 일하다 다쳤을 때 그 회사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언제 받아야 되고 언제 안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요. 그건 네.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099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해법, 직장 상해에 관해 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김준혁 변호사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